자, 그러면 먼저 우리 윤항희 박사부터 우리 서울대 정치학과의 윤항희 박사님부터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대 대학 음소 못했구나. 서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정보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윤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참고로 윤항희 박사는 저랑 동기입니다. 저희 서울대 정치학과 96학번 동기고, 예, 그 사실은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지? 국민의힘에서 당직자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원래 한나라당 시절 공채로 들어가서 이거 가져갔어? 10년 이상 당직자를 잘 하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도저히 이런 그 적폐 세력들하고는 같은 당을 못하겠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때려치고 나와서, 사실 국민의힘 당직자 거의 공무원이거든요. 거의 뭐 이렇게 평생 가는 직장인데 평생 직장을 포기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 정치학과로 돌아가서 석사 마치고 지금 박사까지 하고 있는 친구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 문제가 전공이라 공천으로 지금 박사학위 따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기자님들도 계신데 혹시 뭐 인터뷰할 일 있으면, 전문가 인터뷰 딸 일 있으면 연락해서 한번 통화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다음에 우리 박광기 대표님도 간단히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박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박광기입니다. 저는 뉴 패러다임 미래연구소에 있고요. 주로 이제 기업체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은 그 산업 정책이나 국가 전략에 대해서 관심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정훈 씨도 뭐 아까 잠깐 인사했지만 본인 소개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도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 청년당원입니다. 현재는 아내가 확진자고요. 지금 옆방에 가둬두고 독방 육아를 하면서 이제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설상미 기자님도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일요신문 정치부에서 일하고 있는 설상미 기자라고 합니다. 2019년 4월에 국회 출입 기자로 시작해서 지금 3년차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뉴스의 정혜경 기자님도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잘 들리시나요? 네. 네네. 저는 공공뉴스 정치부의 정혜경이라고 합니다. 아직 기자가 된 지 좀 얼마 되지 않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단계고 좀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 모임이 뭐냐, 이게 약간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원래 이제 한국 현대사 인물 탐구 스터디라고 역대 대통령들 혹은 이제 대통령급의 뭐 지도자들에 대해서 자서전 위주로 공부하는 스터디를 제가 한 1년 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기자라든가 또 정치권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1년 정도 쭉 스터디를 하다가 그 스터디의 번외편으로, 그 스터디에서 약간 파생된 개념으로 이걸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막 대선 출마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또 제가 아시다시피 또 연설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정치 연설 전문가로서 또 책도 낸 사람으로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연설의 시대가 열린 거지. 막 연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걸 같이 한번 이 한국 현대사 인물 탐구 스터디를 하던 멤버들과 같이 리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일종의 그 스터디의 번외편으로 시작한 거였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시간이 가면서 이 한국 현대사는 한 달에 한 번 하고 대선 주자는 출마가 막 쏟아지니까 오히려 이걸 더 자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 유튜브 개인 채널에 보시면 그동안 리뷰한 영상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게 누구였더라? 안철수, 맞아. 가장 최근에 안철수 대표 출마 선언까지 마지막으로 리뷰하고, 이제는 진짜 다 했다,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방심하고 있었는데, 방심하다가 이제 허를 찔린 거죠. 우리 이렇게 손학규 선배님, 저희 개인적으로 저희 과 동무님이신데 손학규 선배님 팍 치고 들어오셔갖고, 이 양반이 있었지, 이 양반이 이 판에 이렇게 나올 줄이야 라고 이제 같이 한번, 그래서 그래도 이분은 이 동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우리 또 정치를 오래 하신 원로 또 정치인이시니까 무슨 얘기를 하시나 또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고, 일단 그러면은 뭐 들어오신 순서대로 우리 윤영희 박사부터
핫다리 음소거 키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손학규 대표 출마하신 내용 보셨을 텐데 연설문 보신 소감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저는 직접 이제 영상으로 보고 이제 글만 읽어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제7공화국을 열겠다는 말씀이시고 이제 87년 체제를 끝내겠다. 그래서 대통령제를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주요한 명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이분 이런 말씀을 하실수록 더 87년 체제 대통령제는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87년 체제론이라는 게 이거는 사실상 살아있는 이제 담론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 87년 체제 뭐 대통령제 이런 뭐 그랜드한 권력 구조를 논하는 게 국민들한테 잘 안 와닿는 상태인 것 같고 제도를 뭐 큰 권력 구조, 통치 구조로 바꿔보자는 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 자체도 이제 국민들한테 어느 정도 이제 그 공감을 얻기 힘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손학규 이 대표 이분도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는 얘기를 하지 다음이 어떤 건지 그럼 뭘 하겠다는 얘기를 자세히 안 하거든요. 이게 의회 민주주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회 민주주의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두루뭉술하게 어떤 의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내각제인지 뭐 이원 정부제인지 아니면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대안을 자신도 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젠가 뭐 CBS 보니까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건 독일식 아마 그 통치 구조라고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이제는 그런 정도의 국민적 합의를 끌어낼 수 있는 권력 구조에 대한 합의는 불가능하지 않나 싶고 그건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지 대통령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히려 국민들은 대통령이 새로 바뀌면서 확 세상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는 이런 정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강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의원 내각제는 그렇게 확 뒤집을 수 있는 그게 아니니까 오히려 그건 안 맞다고 보고 이게 뭐 그 월 군부가 통치하도 독재도 아니고 관전 민주주의도 아니고 하니까 이 제도 자체가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에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또 손학규 같은 분이 나와서 또 자기 대통령 출마 동기로 자꾸 대통령을 없애겠다 하는데 저번에 작년에 총선 와서 이분이 대표 자리 안 물러나는 게 청년 정치를 살리겠다고 했거든요. 2030 청년들을 움켜쥐고 내가 청년 정치를 꼭 해보겠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표 자리를 안 내놓고 마지막에 이제 모양새가 안 좋게 끝났는데 이 국민들 보기에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이 자기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주장하기 위한 용도로 그냥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대로 뭐 어떤 제도 더 좋기 때문에 하고 뭐 이걸 주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게 이제 국민들한테 아마 그런 인상이고 그래서 이제 뭐 큰 차원의 권력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좀 멀어지는 얘기가 아닌가. 물론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 국민 정서상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 원인을 파악해서 바꿔주려고 노력을 정치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바꿔야 된다고만 하고 명확한 비전 제시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의회 중심이 왜 안 되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50 때 의원 내각제가 실패했던 경험이 아니고 두 번째는 의원 내각제나 의회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정당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정당을 아무도 국민들은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이 정당 상태로 의회 민주주의, 의원 내각제를 맡기면 대통령도 더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 후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정당 저런 정당 수준을 가지고 의회 민주주의를 한다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내각제로 바꾸기 위한 조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정치인들이 그런 권력구조를 바꾸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뒤에 있는 결과물만 자꾸 따와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걸만 얻어먹으려고 하고 그 얘기만 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뭘 해보자는 얘기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 표본이 손학규 대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청년당원이신 우리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이 손학규 대표 대선 출마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 이 손학규
대표님 그 대선 이브를 하신다고 처음에 했을 때 우선 좀 약간 비난 쪽으로 얘기했던 거 좀 사과드리고 싶고요. 제가 또 이런 말을 드렸었어요. 또 콩고물 뭐 얻어먹으려고 나오셨나. 근데 그 영상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 내가 좀 경솔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분 지금 민생당도 아닌데 무소속으로 나오신 거더라고요. 그냥 호를 다니신 진짜 광야에 진짜 그분이 표현하셨는데 광야에 장미꽃 한 송이를 심는 심정으로 나왔다. 근데 뭐 구구절절 다 옳은 말만 하셨어요. 뭐 대통령 선거는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다. 정책과 비전을 놓고 경쟁하는 한판의 축제가 돼야지 통합의 정치를 이뤄야 된다. 대통령이 감옥 안 가는 나라, 대통령이 불행하지 않은 나라 만든다. 정말 공감했고요. 앞서 윤항희 박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년으로서 의회 민주주의를 통해서 좀 다당제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 주위의 청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청년들이 꽤 있고요. 좀 바꿔보고 싶은 생각. 처음에는 조금 이걸 의회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당이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그런 국정에 대한 책임감도 떨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너무 거대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이건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위성정당 만들어서 이런 거 정말 청년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런 거. 근데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런 게 느껴졌어요. 기백이 느껴졌었어요. 여야를 넘나들었던 그 정치인이셨는데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데 70세를 넘었어요. 지금 70세를 넘었는데 그런 넘은 나이에 진짜 이 분열된 상황을 좌시할 수가 없고 국회, 사법부, 정부 이 상권 분립이 무너진 이 제왕적 대통령 폐지에 대한 이걸 바꿔야겠다는 기백이 느껴졌고 주위의 지지자분들의 그 함성도 지지가 느껴져요 진짜. 그 지지자분들도 다 공감한다는 거겠죠. 저도 공감을 했고 이분은 제 어릴 적 기억에 참 웃는 상이시고 되게 느낌이 되게 좋았거든요. 진짜 뭐 윤목희 기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정말 대통령감이셨던 분이시고 뭐 저도 이번에 알게 됐지만 저번에 윤목희 기자님 공부하면서 알게 됐지만 그 6.3 항쟁 때 이명박 대통령도 함께 했던 6.3 항쟁 때 함께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고대 출신으로 했고 이제 이분은 이제 서울대 출신으로 6.3 항쟁 한일합정 반대 운동을 했었다고 네 이번에 알게 됐고 또 의원직을 사퇴를 2번이나 하면서 도지사를 도전할 정도로 예전에 그 큰 그림을 꾸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뭔가 바꿔보고 싶어서. 그리고 뭐 영국이나 독일에서 봤던 그런 유럽의 정치의 영향도 많이 받아서 되게 진보적인 성향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고 도지사 시절 때 별로 그렇게 저는 뭘 했지 했더니 출마 선언하셨을 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랑 그 파주 디스플레이란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데 미래를 내다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 뭐 그런 정책을 펼치셨다는 거. 근데 지금은 빛을 발하고 있잖아요. 그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뭐 4차 산업시대 중요한 곳이고 또 디스플레이 단지도 되게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주위에 그런 거 보면서 이분이 참 그때 한나라당 시절 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경선에 함께 했을 때 비록 나중에 사퇴하셨지만 이분이 계속 가셨어도 혹시라도 대통령 후보에 나갔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그런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 거 참 되게 공감했고 잘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단히 사실관계만 바로 적으면 6.3 항쟁 세대는 아니에요. 6.3 항쟁 세대는 아니고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7.1 동지회라고 해서 71년도에 박정희 정부가 유신을 선포하기 전에 위수령을 선포를 해요. 그래서 대학을 다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대학을 다 문화를 닫아버려서 그거에 반대하는 그 데모가 대학가에서 되게 세게 일어났었는데 그 7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을 했던 이제 그 세대예요. 그래서 그 이명박 세대보다는 한 세대 미치고 586 세대보다는 한 세대 위고 그러니까 딱 60년대와 80년대 세대 사이에 있는 중간 세대 70년대 초반 학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육사망쟁은 아니라는 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뒷세대입니다. 김근태 하여간 의원님이랑 그렇고. 뭐 삼총사라고 같이 네, 맞아. 그 육사망쟁 비슷한 했다고 시기예요. 김근태 네. 의원이랑 비슷한 시기고 네, 이명박보다는 그러니까 뒤인 거지. 이명박은 거의 그 4.19 세대 비슷한 그 고바로 직후에 대학을 가신 분이고 그래서 조금 다르다는 거. 어쨌든 세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알겠습니다.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뭐 비슷하지 뭐. 그다음에 네. 우리 박광기 대표님도 음소거 키시고 박광기 대표님은 또 삼성전자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본인의 주요 업적으로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만든 거, 또 삼성을 수원에 뭐 유치하고 뭐 이런 거를 또 본인 업적이라고 막 경기도지사 시절이라 업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러면서 그런 경제 비전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번 대선에 출마한 뭐 주요 이유다는 식으로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던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소감을 얘기해 주시죠. 그 손학규 대표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이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 아주 교과서적인 말씀은 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비단 손학규 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뭐 안철수 대표도 그렇고 또 각 그 대선 후보들이 뭐 이러이러한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그 비전을 제시하는 걸 가만 들여다보면 제 생각은 그분들이 이 당위적인 어떤 우리 희망사항, 기대사항이라는 것을 비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전략적인 거하고 혼돈을 하는 것 같단 말이죠. 무슨 포용 국가를 만들겠다. 또 뭐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 아니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기회 국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과학기술 국가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복지국가, 포용국가를 지향하지 않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있겠어요. 이거는 다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회사가 돈 벌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1등 브랜드가 되자, 뭐 글로벌 1등이 되자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그런 뭐 포용국가가 된다, 과학기술 강국이 된다, 무슨 뭐 기회 나라가 된다 이러면 그건 하나의 기대고 당위적인 목표인 거지. 그걸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인 비전을 가졌느냐. 요게 이제 사실은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저는 실력과 자격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그 전략 비전이라는 게 뭐냐? 어차피 무슨 일을 하려면 기업이든 국가든 자원은 제한돼 있단 말입니다. 그 제한된 자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힘의 자원,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미국 사람하고 다르고 또 일본 사람하고 다른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과 약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제한된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남들이 다 하는 포용국가, 남들이 다 원하는 과학기술 강국을 어떤 루트로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전략이잖아요. 차별화된 그런 그 루트와 수단을 가지고 그 공통된 보편적인 당위적인 목표를 이루는 게 각 국가마다 취하는 각 기업마다 취하는 다른 전략적인 그 비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당위적인 얘기들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런 당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인 보관이 없어요. 대한민국만이 취할 수 있는 비교 우위적인 전략이 없이 그 당위적인 희망사항을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란 말이죠. 그럼 지금 당신이 뭐 이 대통령 선거가 미래 비전이 돼야 되고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국가와 미래에 대한 비전이 나왔다 이러면 그 국민들이 공감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뜬금없이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 그게 우리 5,200만 국민 중에 몇 사람이 대통령제를 폐지하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이 대한민국이 새로운 활로를 찾고 뭔가 희망을 다시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을 하겠냐는 얘기죠. 굉장히 공허한 메시지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이분이 사실 십수년 전부터 대통령에 나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이 대통령을 한번 처음 나올 그 시점부터
이분은 다른 분야도 아닌 대한민국의 대통령학만 지금 십수년을 연구한 분야란 말입니다. 그럼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일,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어떤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 국민들, 일반 특정 분야에서 연구하는 교수, 전문가들하고 전혀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른 관점을 제시한 게 뭐가 있냐 이거죠. 굉장히 실망스러운 사람이고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 또 한 번 나온다?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정혜경 기자님. 정혜경 기자님도 요 출마 선언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소감 얘기해 주세요. 저거 키시고. 네, 들리시나요? 네네. 네네네. 일단 저도 출마 선언문을 받고 일단 대통령 이제 후보로 나오면서 대통령제를 없애겠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마케팅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저 앞서 말씀 주신 저희 박 대표님처럼 약간 구체적인 대안도 없고 그냥 약간 그냥 듣기에 재밌는 약간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데 이제 뭐 거대 양당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많이 하죠. 그렇게 소은 대표님이 그렇게 비판하신 취지에는 저도 공감을 해요. 지금 사실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희 국민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저희 권력을 이양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권력을 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빌려주는 이유는 우리 어쨌든 삶을 더 개선을 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을 해서 우리가 더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양당 체제 하에서는 약간 그런 제대로 일을 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뭐 대통령 후보들이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되게 소수당의 대통령 후보인데 그 행보나 아니면은 내놓는 공약 같은 점에서 저는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뭐 행보도 되게 진실되다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근데 지금 언론이 이제 거대 양당 체제 하에서 이 심상정 후보를 다루는 모양새는 그냥 뭐 양당 후보의 들러리 수준으로 그냥 다루잖아요. 아니면은 뭐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면은 양당 후보 지지율에 어떻게 변화가 올까 뭐 이런 식으로만 다룬단 말이에요. 그 심상정 후보의 뭐 행보나 뭐 정책 공약이 뭐 제대로 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아예 논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언론 뭐 물론 근데 어쩔 수가 없죠. 사실 저도 이재명 윤석열 후보 뉴스가 제일 재밌으니까 뭐 국민의힘이 뭐 나무위키에다가 공약을 올린다 이런 뉴스 보면 너무 재밌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양당 체제 하에서 좀 소수의 의견들, 우리 삶을 진짜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의 목소리가 묻힌다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그런 점에서 일단 손학규 대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를 하겠다, 뭐 거대 양당 체제를 좀 비판을 하는 뭐 그런 모습에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설상민 기자님도 음소거 키시고. 이번 설상민 기자님은 또 그다음에 손학규 대표랑 인터뷰도 하셨다면서요. 그래서 네, 어쨌든 최근에 그런 소감까지 포함해서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그 손학규 대표님 나오실 때 인터뷰 전에 기자회견 자리에도 있었고 인터뷰도 최근에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떤 콘텐츠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게 비전과 전략이 없고 아주 공허한 메아리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뭐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뭐 독일식 내각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셨고, 뭐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뭐 다당제 국회에 의한 연립정부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양당 구조를 타파하겠다. 뭐 지금 뭐 양당제의 폐해가 심하고 국회가 청와대의 하수가 되는 현실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신 부분은 알겠으나 어떤 부분이 뭐 청와대의 하수인지 왜 이게 또 문제가 되는지 또 정치의 문제를 또 정치로 푸는 데에 대한 문제점을 좀 느꼈고,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코로나19나 민생 같은 문제들이 아주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또 정치 슬로건을 가장 크게 내세운다는 점 자체에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뷰를 했었을 때 개인적으로 공약, 그러니까 대통령제를 제외한 공약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했는데 아직 준비된 게 전혀 없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답도 해주셨어요. 아직까지 공약이 준비된 게 없다. 그래서 그러면 손 대표님이 꼭 이번 대선에 나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후보들도 있는데 본인이 꼭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럼 나 손학규가 지금 대통령에 나왔을 때 내가 이 나라를 이끄는데 어떤 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경쟁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좀 원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 뭐 바른미래당이나 뭐 혁신이 했었을 때도 그 정치 행보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많았기 때문에 손 대표님의 어떤 노욕의 정치가 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있었는데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겠다, 뭐 파주 테크노밸리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 두 가지, 그러니까 파주랑 본인이 이전에 뭐 경기도지사 때 했었던 치적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솔직히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실 상황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미래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좀 소감을 말씀드리면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손학규 대표를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쭉 봤잖아요. 옛날에 정치 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쭉 봤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현대사 인물탐구 스터디를 해보면 이 정치인이 크게 두 종류의 정치인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 브랜드를 키워가는 정치인이 있고 브랜드 추구형 정치인. 또 하나는 조직 추구형 정치인이 있어요. 자기 조직을 키워가는, 조직에 헌신하면서 조직을 키워가는 정치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독립운동 시기로 치면 몽양 여운형 같은 사람은 브랜드 추구형 정치인. 자기 브랜드를 인지도와 브랜드를 키워서 자기가 셀럽이 되어가는 정치인이 있고 백범 김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 추구형 정치인. 자기는 그냥 문지기를 해도 좋다. 다만 나는 이 조직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직을 강화하고 이제 지켜내는데 몰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손학규 대표는 전형적인 브랜드 추구형 정치인이에요. 그건 어떤 의미면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거울을 보고 있으면 자기가 너무 잘난 거야. 얼굴도 너무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스펙도 너무 좋고 이렇게 내가 잘났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 이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조직을 되게 이렇게 하찮게 생각하고 조직이라는 건 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냥 발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 대선 나와 있는 뭐 이재명이니 윤석열이니 보면 자기가 보기엔 너무 하찮은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감히 나도 못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와서 지금 지지율이 1위고 2위야. 내가 저걸 어떻게 봐. 조건을 어떻게 봐. 이게 부글부글 끓다가 어느 순간 뭔가 이렇게 톡 하고 이렇게 터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토론회가 대선 출마하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만민토론회라고 하는 그 보수단체, 중도 성향 보수단체가 주최한 만민토론회라고 하는 프레스센터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랜만에 패널로 참여하셔가지고 발표를 좀 하셨는데, 토론을 좀 하셨는데, 그 토론회 주제가 청와대 정부를 비판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토론회였거든. 박상훈 대표, 최장직 교수 제자인 박상훈 대표가 발제를 하신 그 토론회였어요. 거기 와서 패널로 참여하시더니 거기서 나오는 그 야마, 청와대 정부가 문제다. 청와대 수석들이 장차관을 위해서 지휘하면서 정부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구도가 문제다라는 건 최장집 스쿨, 박상훈 대표가 오랫동안 해온 얘기잖아요. 오랫동안 소신으로 해온 얘기인데 그걸 그 자리에서 듣고 삘이 꽂힌 거지. 그래서 이거 얘기단데 야마 된다 이래가지고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게 본인의 자기애와 결합되면서 이 야마 하나 가지고 대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나온 그 얘기한 연설문의 내용이나 준비한 거 보면 그냥 그 토론회 보고 꽂혀서 일주일 만에 대선 출마한 거야. 실제로 김현정의 이슈소 인터뷰를 봐도 대선 출마 결심하신 게 언제냐 그랬더니 저는 15년간 준비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15년간 준비한 거 말고 이번 대선 출마가 언제냐 물어봤더니
솔직히 일주일밖에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일주일이 바로 그 토론회 한 날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꽂힌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민생당 당적 정리하고 무소속으로 이번에 출마한 거야. 민생당 당적도 아마 자기가 거기 당원인지도 아마 기억 못하고 있었을 거야. 신경도 안 쓰고 있었을 거야. 근데 대선 출마하려고 보니까 맞아, 나 민생당 당적이 있었지. 그리고 정리한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은 그런 어떤 조직이라고 하는 거, 정당이라고 하는 거, 혹은 어떤 자신들의 어떤 동지라고 하는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다. 그러니까 툭하면 산에 들어가고 뭐 이렇게 민생 탐방한다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게,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한 거지. 자기가 너무 사랑스러워. 전형적인 나르시스형 정치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 이분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 이유가 뭡니까? 한나라당이 있으면은 이명박 박근혜한테 밀려서 넘버 3밖에 안 되고 도저히 대통령 못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으로 무주공산인 것 같으니까 넘어왔는데 거기서도 결국엔 대표를 2번이나 했지만 아무도 민주당 지금 당 정치인들이 손학규를 민주당 대표라고 생각 안 해요. 민주당의 원로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왜냐하면 민주당도 버리고 또 나갔거든.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어느 정당에서도 뿌리를 박지 못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정당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한나라당도 사랑하지 않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애착이 없었고, 민주당은 당연히 애착이 없고, 심지어 자기가 참여했던 바른미래당마저도 사실 안철수와 유승민의 정당이었죠. 안철수와 유승민이 그 세력이 팽팽하니까 얼굴마담으로 손학규를 내세웠던 거지. 바른미래당마저도 자기 정당이 아니었고, 민생당이라는 것도 대표를 했지만, 대표 안 했죠. 어쨌든 자신이 선대위원장을 했지만 민생당에 대해서도 이렇다는 애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애착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다. 근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독일식 내각제를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독일식 내각제라는 표현도 거부감이 드니까 독일식 총리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인터뷰 때 보니까. 근데 독일 총리민주주의라는 것도 보세요. 가능한 이유는 정당이 튼튼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까 윤학의 박사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메르켈 같은 게 가능한 이유는 기민당이 거의 100년 된 정당 아닙니까? 독일의 3인당도 한 100년 된 정당이고, 정당 민주주의가 탄탄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사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연정을 꾸려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손학규처럼 수틀리면 툭하면 탈당하고 툭하면 당적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중심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일 같은 안정된 정당 민주주의에 기반한 내각제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정치해온 행보와 완전히 모순되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본인은 오로지 대통령 되겠다는 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 정당 저 정당 옮겨가면서 정치를 하신 분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정당에 기반한 이렇게 내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니 그걸 누가 믿고 따라가면서 이렇게 주겠냐 이거지. 그냥 허경영 나온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거 알던 옛날 그 손학규가 또 대선 나왔대. 무슨 얘기 하나 들었나 보자. 이러고 마이크 한 번 준 거죠.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까 대통령제 폐지해. 알겠어. 그럼 이재명은 어떻게 생각해요? 윤석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러면서 그냥 현재 정치평론가 수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현재 대선 주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비판하시느냐. 근데 이제 그걸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솔직히. 그리고 남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자기만 사랑하지 자기 외에 나머지는 다 무시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종류의 정치인이 또 김종인이에요. 근데 하여간 그런 어떤 셀럽형 정치,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말고는 다 이렇게 아래로 보는 그런 종류의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그런 어떤 실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조용히 사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또 사라지기는 또 자기가 거울 보고 있으면 자기가 또 너무 잘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얘기 되겠는데 하니까 나와서 또 부수속으로 출마해서 하여간 뭐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한 총리민주주의를 만약에 주장할 거면 손학규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정세균 같은 사람이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정당을 내세웠던 사람. 나는 민주당이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김부겸도 그랬나? 그러니까 그런 책도 쓰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기반해서 정치를 해오신 분이 정당이 중심이 되는 내각제를 이렇게 주장하면 얘기가 되고 일리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엔 대통령제가 워낙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도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당 자체를 어떤 정치의 기반으로 삼고 그 정당에 헌신하는 거를 자신의 정치 목표로 해서 정치한 사람 자체도 별로 없고,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대통령제 자기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건 뭐냐면 심포도 저거 내가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거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아니 그럼 본인이 대통령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던 시절에는 왜 재광적 대통령제 폐지하겠다는 얘기 안 하다가 자기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지니까 이제 와서 대통령제 없애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누가 진정성을 그걸 믿겠냐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내세운 그 경제 비전이라는 거, 아까 박 대표님이나 다 이렇게 설 기자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파주 디스플레이 단지 만든 걸 누가 손학규의 공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그냥 누가 경기도지사였어도 그 타이밍에 그냥 들어온 거지. 들어온 걸 그냥 뭐 잡은 거지. 그리고 뭐 삼성이 그 수원으로 간 게 어떻게 손학규 공입니까? 그 판교 테크노밸리가 만들어진 게 어떻게 그게 그 시절에 삼성의 결정인 거지. 참 누가 했어도 그 자리에 했겠지. 누가 경기도지사였어도 그냥 얻어 먹는 거였던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 임기 중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 다 자기 덕분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안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사전적 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기 중에 그게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된 거고, 후보들도 들여다보면 그런 비전 많이 얘기해요. 이재명이나 윤석열도 왜 없어요? 요즘 맨날 대선 정책 발표하고 다 얘기하지. 근데 본인이 관심이 없으니까 안 들여다보고 언론에서 많이 이슈가 된 것만 이렇게 코멘트를 하니까 없어 보이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막 밝히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정말 오랜 철학과가, 그게 진짜 이슈가 정말 후보가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속 그걸 떠들어야 그나마 조금 이슈화가 되는 건데, 이슈화가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국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언론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슈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런 비전이 1, 2 후보한테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분이 얘기하는 다당제 연합정치라는 게 과연 한국민주주의의 그 바람직한 형태인가도 좀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그건 최장직 교수나 이제 그 박상훈 대표가 꾸준히 얘기하는 거고, 또 사실은 우리 14대 국회 때인가요? 그 김대중이 야당하고 노태우가 1로 3김 정치하던 시절에 다당제 민주주의였고, 그때 법안 통과율이 제일 많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굵직한 개혁을 실제로 그때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제 힘의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의 다당제 민주주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고 이제 오히려 그 좋은 개혁을 많이 한 사례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정치권에서 절묘하게 어떤 그런 힘의 균형이 맞아 떨어졌을 때 문제고, 그걸 할 정도의 어떤 이렇게 그 정치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그 이렇게 정당을 이끌 때의 문제인데, 지금처럼 너도 나도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으로 떴다방 정치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다당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게 그 작동할 것인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상황이 아니라, 그 독일만 너무 좋아할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주대한 대표님도 했잖아요. 한국을 공부해야 된다. 한국 정치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한국 정치의 특성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손학규 대표 뭐 독일 좀 한 6개월 연수 갔다 와가지고 독일 좀 들여다보니까 야 독일이 좋더라. 우리도 독일처럼 정치하자. 그래서 정치 오래 하신 분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한국 정치의 특성을 가지고 독일 정치를 비판하고 그 중에 우리가 가져올 만한 건 이 정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게 겸손한 태도인데, 그 오히려 이렇게 한국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 한국 정치를 다 부정하고 그냥 이렇게 독이 좋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그것도 좀 정치 원로답지 못한 이렇게 태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도.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그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원래 이 스터디의 두 번째 고정 질문은 뭐냐면, 당신이 만약 이 후보의 캠프 참모라면, 당신이 만약 손학규의 측근이야, 아주 가까운 사이여서 정말 가슴을 터놓고 조언을 할 수 있는 사이야 라면 지금 이 순간 후보에게 무슨 조언을 하겠는가, 이게 원래 고정 질문이거든요, 두 번째. 근데 사실 아마 요 질문을 하면 지금 손학규 대표 측근도 없고 별로 큰 의미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서 어쨌든 손학규 대표가 한 얘기는 의미는 있잖아요. 이번 대선에서 그 정치 체제에 대한 그 이슈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뭐 이 얘기니까 그 손학규 대표 측근으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지금의 대통령제가 손학규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이거를 좀 개선한다면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지, 혹은 이 정치 체제 혹은 개헌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시도가 가능할지, 뭐 그 정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는 걸로, 없으면 그냥 소금 얘기하고 끝내셔도 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학이 박사님 소금 키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이제 역설적으로 이제 그 손학규 대표님이 사실 그 한국형의 대통령이 되면 제일 잘할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한국형 대통령이 제일 잘 맞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포퓰리스트적인 대통령, 이게 딱 맞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중에서도 오히려 한국적 대통령이 딱 제일 잘 맞는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되기만 하면 잘할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되기만 하면.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분들을 이렇게 윤 기자님 말씀대로 셀럽형이 그게 이제 포퓰리스트라고 보거든요. 저는 그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이 이제 2006년에 경기도지사 끝나고 나서 한 게 이제 민생대장정이라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뭐
어디 가서 이제 탕방 뭔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뭔가 있잖아요. 일손 도와주고 뭐 강호 탄광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그걸 한번 100일 정도 했나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그게 내용은 없는 거죠. 그 뭐 가서 손 잡아 주고 국민 목소리를 그래 듣고 뭐 이런다는 게 지금은 인제 그는 워낙 많이 했으니까 인제 그때는 신선하게 느끼는데 그게 인제 국민하고 직접 내려가서 대화하고 이런다는 거죠. 사실 그럴 사이에 자기 정책을 다듬고 진짜 어떤 게 대통령 할 일인지 제대로 내놓는 게 맞는데 그냥 포퓰리스트적인 그런 목소리만 지금은 그게 워낙 보편화됐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고 생각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분이 다당제 민주주의하고 뭐 준연동형 비례대표였다고 하는데 사실 그럼 바른미래당 대표하고 민생당에도 대표에 준하기 때문에 고문이었어요. 탈당하기 직전까지 민생당 고문이었을 거예요. 고문이었는데 민생당이 원외 정당으로 다 주고 갔는데 고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출마하면 민생당 후보로 출마하고 해서 민생당을 살리겠다 그것도 모자랄 판인데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민생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연동형 비례대표 다당제를 외쳤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 자기 표에 0.1%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난 민생당이 손아귀입니다 하고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표를 모을 수 있는 전략적으로 그게 또 불리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냥 그 당을 버린 거예요. 그런 분이 다당제를 신봉하고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 단식을 했다? 또 독일식의 무슨 우회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좋은 얘기는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권력 구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치인들 차원 또 손학규 대표는 학자 출신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떠도는 정치 체제나 뭐 이런 얘기는 하고 거기에 대한 감은 있어도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감은 없는 거예요. 국민 이제 정치 체제 논의는 한 단계 넘어가서 경제 사회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문제로 넘어갔는데 감이 좀 떨어지는 거고 본인이 또 본질적으로 하려면 정당을 제대로 세워가지고 정당이 국민들은 제대로 평가를 받고 이 정당들한테 우리가 맡겨놓으면 되겠구나. 의회를 잘 구성해서 정당들이 잘 타협하고 협의를 해서 합의하는 민주주의를 맡기면 되겠다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 의회에 맡기면 또 고향한테 생선 맡긴 거라고 생각한다는데 대통령은 저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들한테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정당을 키우고 튼튼하게 하고 이제 체질에 맞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알고 어디다 주워 모은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 이런 정도의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15년 동안 제대로 자기 거라고 내세울 만한 저녁이 있는 사람 이런 한마디 정도 뭐 하여튼 디테일에 대한 정책이나 비전이나 체계적인 그런 걸 수립해 보지 않고 다만 목소리로만 이미지로만 있는 포퓰리스트의 정치 이게 이제 전형적인 이제 손학규의 정치고 그게 사실은 보편화돼 있다. 손학규 대표가 조언을 한다면 차라리 대통령제를 없앤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한국형 대통령한테 제일 잘할 수 있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홍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뭐 권력 구조 바꾸고 이러려면 더 진정성 있는 접근을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정훈 씨도 음소거 키시고 방금 뭐 공유도 하셨던데 소감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방금 공유한 건 그 나무위키 링크 드렸고요. 여기에 보니까 고등학교 때 육사망정에 참여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육사망정에 참여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6개월 동안 복역했던 이력이 있대요. 그리고 탄광초는 사카린 밀수 사건을 극렬하게 비판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아 정선 한백역 일대의 탄광촌에서 광산 노동자로 숨어 지내기도 했대요. 네, 맞아요. 그런 얘기 들은 스토리가 있죠. 네, 뭐 부방항쟁에서 뭐 활동하다가 우진 고문을 당해 죽기 직전까지 갔으나 박정희가 저격당하면서 가까스로 풀려나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하면서 이제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학계를 모두 경험한 게 그의 강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이걸 보고 참고를 했고, 저는 이제 그냥 이분은 정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나온 이유는 이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이분이 광야에 있는 하나의 장미 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시더라고요.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크리스찬인데 광야에 그런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사람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거든요. 광야에 외치는 메아리. 근데 저는 이런 현 상황이 광야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이제껏 쌓았던 정치 이력을 통해서 모든 걸 동원해서 그런 메아리를 울려주는 역할만 하면은 그게 다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되게 분열의 시대고 지금은 정치가 예전에 본인이 정치했을 때랑 완전히 다른 양상이니까 비록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금 뭐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거는 뭐 가망이 없지만 그런 메아리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박광기 대표님 음성을 켜주시고요. 박 대표님이라면 손 대표한테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만약 청무라면 그건 안 하시겠죠. 손 대표한테 뭘 조언을 제가 드리고 뭐 조언을 별로 드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다만 이번에 윤봉기 기자께서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각 후보들의 이제 제시한 비전 이런 걸 한번 우리가 그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저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금 이 시대에 이 뭐 80년대도 아니고 90년대도 아닌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러니까 각 조직에 이제 다 포지션별로 뭐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뭐가 있듯이 우리가 왜 대통령이라는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자리를 마련해 놓고 5년마다 거기다 사람을 앉힐까?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장관이 할 수 없는 일, 국회의원이 할 수 없는 일, 어떤 지자체장도 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국가 전체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 국가 전체에 이 사람이 제대로 할 일을 찾으면 깜빵 갈 일도 안 생길 거고 무슨 뭐 정치적 뭐 이런 거에 뭐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이 양반이 이 국가를 제대로 이끌고 간다면 그건 다 덮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아까 제가 이제 서두에 당위적인 목표하고 그 당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차별된 전략적 비전은 분명히 다르다. 일의 성과와 그 사람의 역량은 그 당위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로드맵의 그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인 것이지 결코 모든 사람이 모든 신문에 나는 당연히 가야 될 동반 성장하자, 포용 성장하자, 공정 성장하자, 무슨 성장하자, 그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도시 국가를 해서 잘 산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싱가포르에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드는 삼성, 현대차와 같은 스타 기업이 있나요? 또 BTS와 같은 그런 전 세계를 뒤흔드는 한류 스타가 있나요? 싱가포르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보다가 더 똑똑할까요? 근데 왜 싱가포르는 우리보다가 GNP가 2배나 6만 불이나 될까요? 싱가포르라는 그 나라 자체가 그 속에 사는 국민들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기회를 갖게끔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정한 선진국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나라는 베이스 캠프가 높은 나라예요. 그 속에 있는 그 나라에 몸담고 있는 국민이 중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일정 수준 이상의 베이스 캠프에서 출발을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GDP로 갈라져 있는 선진국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당연히 제한된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삼성도 키우고 LG도 키우고 소수에 이제 했잖아요. 그럼 그 소수에 집중해가지고 이때까지 큰 기업을 키우고 또 이런 스타들, BTS 같은 스타들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그게 우리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국가를 경영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에서는 이 국가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이 소수의 힘에 의해 가지고 키워진 이 국가의 힘을 활용을 해서 이 국가 전체를 다 더 베이스 캠프로 올릴 거냐, 이게 이제 퀘스천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우리 저 전통시장을 가면 전통시장이 살아난 걸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전통시장에 있는 각자 그 상인들이 뭘 어떻게 해서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 전통시장을 다 오거나이징을 해서 뭐 제값받기를 하자, 뭐 상품 가격을 하자, 환경을 깨끗이 하자 하면서 그 상권 전체를 관리를 하면서 그 전통시장 전체 덩어리가 더 외부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을 때 그 전통시장 속에 있는 각 상인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경제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왔다고. 성장했잖아요. 소수를 키웠잖아요. 그 소수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12위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이 힘을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베이스 캠프를 더 올려줄 거냐. 어떻게 전통시장 그 속에 어려운 상인들이 함께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그 전통시장의 상권 관리를 해줄 거냐. 우리가 숲이 무성하면 그 속에 동물도 나무도 다 잘 자라잖아요. 그 숲을 어떻게 무성하게 할 거냐. 요거는 대통령 자리의 사고예요. 그렇다고 해갖고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모든 걸 다 알아가지고 그래 대한민국 이렇게 가야 된다. 그걸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베이스 캠프를 올려줄 거냐. 지금 현재 쌓은 힘으로. 이거를 여러 우수한 참모들의 얘기를 듣고 들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이 이거구나라고 정할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그 핵심이 뭐냐면 대한민국은 무슨 케인즈나 슈페터의 뭐 수요 우선이다 공급 우선이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성장해온 자체가 개방 경제란 말입니다. 해외에다가 물건을 만들고 팔아서 거기서 달러를 벌어들여 와가지고 우리 내수 시장을 키워서 지금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한민국은 성장기의 비교 우위에 의한 리카도의 비교 우위에 의한 상품 제조 수출 역할을 해온 거예요. 전 세계에다 물건 만들어가 세계 소비자들한테 뿌려주는 역할을 해오다가 이제 그 역할이 중국으로 넘어간 거예요. 후발국으로. 그럼 대한민국은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새로운 비교 우위를 찾아가지고 새로운 국제 역할을 찾을 때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숲 안에 있는 이 전통시장 안에 있는 각 경제 주체들 중소기업이 됐든 대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더 좋은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전체적인 공동체 방향을 고민하라고 대통령 자리가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이 양반들이 그 자리에서 지금 되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전부 다 국가 내에서 이 우물한 대한민국 내에서 일자리 문제다, 양극화 문제다, 중소기업 문제다, 지역 균형 발전 문제다 다 그걸 우리 국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를 가만 추적을 해보면 그 뿌리는 개방 경제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즉 대한민국을 이때까지 키운 상품 제조 수출형 성장 경제 모델이 후발국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비교 우위가 없어지면서 일자리도 가버리고 양극화도 심화되고 수직 계열된 산업 문제도 생기고 다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뿌리가 글로벌 환경 변화에서 온 것인데 그럼 글로벌한 외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찾지를 않고 그 외부로 인해서 생긴 내부 문제를 내부에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답이 없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우수한 역량을 갖고 우리 기업들도 역량을 가졌는데 이 지도자 한 사람을 지금 운때가 안 돼서 이 한 사람을 못 만나서 그 글로벌로 딱 물꼬를 트지를 못한다. 지금 뭐 오징어 게임이다 뭐다 그 오징어 게임이
어제 오늘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면 왜 갑자기 이렇게 떴겠어요? 그 넷플릭스라는 OTT라는 그 글로벌 플랫폼에 올라탔기 때문에 튄 거란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물꼬가 우물 안에서 밖으로만 퍼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만 찾는다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다 밖으로 나가서 지금 대한민국이 국내는 어렵지만 잘 된다는 기업들이나 스타들을 보십시오. 전부 다 글로벌에서 뛰고 있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아직도 우물 안에 머물러 있다.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광미 대표님은 그 제가 다진다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박 대표님이 하신 그 비전 강의가 많이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그걸 좀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설상미 기자도 음소거 키시고, 만약에 설상미 기자가 손학규 캠프의 측근이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손 후보한테 무슨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약간 취재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보니까 그 몸에 권위적인 게 정말 많이 배어 계시더라고요. 여전히. 네,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가 그 인터뷰 전에 그 저 대변인님도 같이 왔었거든요. 저희 회사에.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따뜻한 물을 갖다 달라고 했어요. 인터뷰 하기 직전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대변인님 모르고 찬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손 대표님이 딱 한 잔 조금 마시더니, 아니 따뜻한 물 가져오라고 하니까 왜 찬물을 가져왔냐고. 그 사람들이, 사진 기자 선배도 계시고 저도 있고 영상 PD님도 계시고 이런데 굉장히 무안을 주시는 거예요. 표정으로 막 되게 기선제압을 하시면서. 그래서 아니 물을 잘못 가져온 게 이렇게 잘못한 일인가 싶기도 했었고, 하나가. 그리고 제가 안철수 대표님에 대한 질문을 같이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 아무래도 안 대표에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든지, 질문이 좀 뭐 대답을 하기 싫어도 조금 둥글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대답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고 짧게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당황하고 PD님도 당황하고, 일단 질문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리저리 물어봤는데 대답하지 않겠다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요즘 같은 시대는 뭐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다들 약간 탈권위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내년 대선에서는 어떤 캐스팅 보터가 중도층이나 뭐 2030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간 그게 트렌드가 된 것 같아요. 탈권위, 뭐 탈꼰대 이런 게 필요한데, 손 대표님 역시도 물론 그런 권위가 몸에 뵐 수밖에 없는 정치 이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내년 대선에서 진짜 조금이라도 표를 더 갖고 민심에 더 다가가고 싶으시다면 그런 권위를 조금 내려놓으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혜균 기자님도 음소거 키시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손학규 대표 캠프에서 이렇게 측근으로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켜졌죠? 네. 네네. 네네. 네. 네. 아까 뭐 박상미 기자님이 초반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하필 대통령의 설상미 기자. 예예예. 설상미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손 대표가 대통령을 해야 하고 왜 하필 너여야 하고, 그래서 왜에 대한 질문을 좀 답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후보들이랑 차별되는 본인만의 뭐 인생 여정이라던가 뭐 본인만의 비전을 좀 제대로 세워야 그래도 사람들이 설득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하는 동안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 박한창 그 위원장 음소거 잠깐 키시고 그냥 본인 소개하고 그 손학규 대표 출마 선언문 본 소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키시고. 네, 저는 그 더불어민주당 강동구 1지역에서 청년위원장 맡고 있는 박한창이고요. 다른 독서 모임이 지금 끝나가지고 막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님 출마한 거에 대해서 좀 비하인드 스토리를 윤범기 기자님이랑 설상미 기자님한테 좀 들었었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메시지는 한번 던지셨으니까 또 이제 역사 속으로 이제 천천히 사라지실 것 같은데. 네, 아무튼 네, 좀 그렇습니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맞죠? 네. 네, 그다음에 김보람 대표도 들어오셨는데 김보람 대표도 음소거 키시고 간단히 그냥 그 소감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보람입니다.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측근이라면 아주 또 네,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우리나라의 아주 그 정치 원로로서 다른 분을 좀 지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다른 분을 지지함으로써 오히려 그냥 김종인 위원장처럼 그런 역할을 오히려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고 네, 아주 진지하게 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분은 어쨌든 이 아름답게 사라질 기회를 이미 놓쳤기 때문에 이제 교육 고추의 정치인으로 이렇게 남게 될 텐데 만약에 진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가 있고 당장 폐지할 수는 없지만 다당제 연합 정치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방법이 없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쨌든 여러 정당을 두루 걸쳤고 또 얼마 전에 연동형 비례표제가 도입될 때 단식까지 하면서 어쨌든 이렇게 다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던 양반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거 아니었지 않느냐. 다당제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 명분 하나를 단일 이슈 후보로 밀고 나가서 심상정과 이재명과 안철수와 김동연까지 다 설득을 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차라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정하자. 이걸 차라리 이슈로 밀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정하는 대신 이 법에 동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연정을 꾸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그런 형태의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한 연정. 이 목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연정에 들어와라. 라고 해서 사실은 단일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론 그 연정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 되겠죠, 아마. 이재명이 윤석열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윤석열 당연히 안 들어올 거니까. 그러면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 만들고 대신 위성정당 금지법 민주당이 동의하면 제정할 수 있잖아요. 그냥 민주당 대표도 했고 바른미래당 대표도 했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참여했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한다면 정치권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거든요. 양쪽으로 다 신뢰를 받는다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은 정치를 하면서 다 신뢰를 깨트리면서 정치를 한 거야. 민주당하고도 대판 싸움에서 나왔고.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바른미래당 시절에 안철수랑 사이가 안 좋았던 거예요. 안철수한테도 뒤통수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지도 않은 거야. 혐오하는 거지.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런 여러 정당들의 어떤 신뢰를 끌어모아서 연정을 만들어내는 촉매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럴 수가 없다. 왜냐면 자기만 알기 때문에, 자기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안철수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런 류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연정을 이끌어내는 촉매제 역할도 사실상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학규의 모순입니다. 자기가 내세우는 아젠다를 실현하기에 자기가 적절하지 않은 인물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실 자기를 던지고 내려놓고 대의명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다른 정치인들을 설득해내면 그걸 통해서 뭔가 제도를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역사에 좀 좋게 남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오히려 정치적 활로가 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분은 살아온 인생이 그렇지가 않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더 이상 말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겠네요. 어쨌든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게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 기여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요 정도로 마치고 저희가 이래서 진짜 더 이상 이 스터디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대선 출마 선언문 리뷰는 진짜 이걸로 끝. 여기서 또 누가 더 튀어나와가지고 옛날에 누구 또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제발 그냥 여기서 이 손학규 대표를 이 스터디는 끝냈으면 좋겠고 우리가 5년 뒤에 정상적으로 다시 하는 걸로 중간에 한 3년 만에 탄핵해가지고 또 다시 하는 것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5년 뒤에 다시 이제 이 스터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때는 좀 더 우리랑 가까운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서 이렇게 좀 더 가까운 입장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다음 스터디는 우리 한국현대사 인물탐구 스터디로 돌아가서 이달 말에 12월 30일 거의 뭐 말이 이달 그 송년 모임을 겸해갖고 문재인의 운명 이제 쭉 다루다가 현직 대통령까지 왔어요. 이제 순서가. 그래서 문재인의 운명을 읽고, 운명을 이미 읽은 사람은 승부사 문재인이라고 그 대변인 출신이 낸 책도 있죠. 그거는 보조커리. 문재인의 운명이 서브커리, 주커리. 그래서 그거를 읽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보는 토론회를 송년 특집으로 12월 30일 목요일 저녁이죠. 그래서 30일 저녁 10시에 밤 10시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시는 분은 그때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끝나기 전에 사진 한번 찍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보람 씨 아마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비디오 좀 잠깐 켜주시고요. 자, 우리 안 되면 무리하실 건 없습니다. 보시면 이거 밖에 야경이 좋네요. 지하철역인 것 같기도 하고. 자, 화면 보고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됐나? 자, 한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잘 모르겠네요. 혹시 다른 분 혹시 누가 캡처하실 수 있는 분 캡처 좀 해주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어쨌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